안녕하세요.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명품 리폼은 창작일까 아니면 상표권 침해일까 이 질문을 둘러싼 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5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고요. 저도 직접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피고 측 당사자, 즉 강남사 사장님이시죠? 유튜브 채널 사장님 이야기에 출연하신 영상이 올라왔고요. 8일 만에 조회수 약 70만 회, 댓글 2,70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댓글의 대부분은 루이비통 너무한다, 수선도 못하게 하냐, 와 법원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 제가 예전에 썼던 블로그 글 유입도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되고 있는지가 많이 오해되고 있구나. 또 이대로 두면 법원 판단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실제로 어떤 쟁점이 다뤄졌는지,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 퍼진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장님 이야기 영상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혹시 루이비통 이거 수선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안 하나요? 리폼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애매한 경계선이에요. 어떤 걸 수선으로 보고 어떤 걸 리폼으로 보느냐. 그리고 법률적으로 리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수선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강남사 사장님의 답변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빼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보고 있는 핵심은 수선이냐 리폼이냐가 아니라요, 생산이냐 아니냐입니다. 상표법에서 중요한 건 이 행위가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인가, 그리고 그걸 업으로 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생산해서 상표를 붙일 권리는 상표권자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는 수선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루이비통이 문제 삼지 않는 행위는 명백합니다. 찢어진 가죽을 교체하는 것 또는 손잡이를 교체하거나 내부를 보강하는 것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영상에서 고야드 손잡이 수선하신 케이스를 보여주시던데요. 이런 행위는 말 그대로 수선이죠. 이런 보존, 유지 목적의 수선은 애초에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건 피고의 리폼 유형이에요. 피고는 루이비통 가방을 완전히 해체한 뒤에 가방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 즉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소형 가죽 제품 또는 파우치 등으로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리폼은 기존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에요. 현재 루이비통이 활발히 판매하고 있는 삭플라 제품으로 만든 것이었죠. 이건 망가진 가방을 고친 것이 아니라요, 루이비통 제품을 대체하는 상품을 새로 만든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법원은 일관되게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수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 제품을 원재료 삼아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행위이고 이를 업으로 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거죠. 저 역시 이러한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내 물건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 이거죠. 이미 내가 산 물건인데 그걸 어떻게 쓰든 또는 어떻게 고치든 왜 판매자가 간섭하느냐 하는 거죠. 이 말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내가 가죽공예를 배워서 내 가방 잘라서 나만 쓰는 지갑을 만들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사적 이용을 규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이 자기 물건을 고친 사건이 아니죠. 이 사건은 리폼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명품을 원재료로 삼아서 시장에 다시 유통이 가능한 상품을 생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상표법은 바로 이 지점, 업으로 하는 생산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도 못하게 하냐는 프레임 자체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바꿔버리고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재판에서 문제되는 건 수선이 아니라 재생산입니다. 롤렉스 판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게요. 피고는 인터뷰에서 롤렉스 시계를 리폼한 사건에서 스위스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판결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실제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시계를 완전히 해체해서 다른 상품으로 만든 사건이 아니었어요. 기존 시계를 유지한 채로 다이얼 또는 보석 또는 외관 일부를 변경한 사례입니다. 즉 제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부분적 변경인 것이고요. 완전히 해체해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유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건과 그 판결을 그대로 나란히 놓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논리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보고 있는 구조는 명확합니다. 완전히 해체해서 전혀 다른 상품을 생산하고 이것이 루이비통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이며 업으로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수선도 아니고 개인의 취미 리폼도 아니고요. 상표를 붙여서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이고 그 권한은 상표권자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결론 그리고 대법원이 던지고 있는 질문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리폼이 금지되어야 할까요? 자, 다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지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리폼이 상표권 침해인가? 이 질문에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안 아뜰리에라는 가죽공예가가 계시고요. 이수창 화가 따님께서 의뢰하신 어머니의 구찌 여행 가방을 리폼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의 물건을 다시 쓸 수 있게 고쳐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리폼. 이런 일회적, 보존적 리폼까지 금지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도 결국 오래 쓰는 것, 대대로 간직하는 것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의 개인적 리폼, 일회적 디자인 변경까지 모두 위법으로 보는 건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에 기대하는 역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단순히 침해다 아니다를 넘어서요. 어디까지가 생산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리폼인지, 업으로 하는 리폼과 일회적 리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또한 리폼품 표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해체해서 신규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반복하는 행위는 침해라고 보지만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회적으로 리폼을 하고 명확히 리폼품을 표기한다면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기준 말입니다. 이 기준이 서야 법원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고 리폼하는 사람도 브랜드도 소비자도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죠. 지금 댓글들을 보면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분노의 감정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그 분노가 수선도 못하게 한다는 오해 위에 쌓이고 있다면 이건 한 번은 바로잡고 가야 한다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리폼을 막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상품 생산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야 하죠.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어야 할 리폼의 영역은 어디인가를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